행복한 삶과 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에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개혁을 목표로 이 6대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교육부 이영 차관과 함께 올 한 해 교육개혁 성과와 더불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초 박근혜 정부가 경제 제도학을 위해서 4대 개혁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개혁을 핵심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교육개혁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교육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초중 등 교육 쪽을 보면 우리가 입시 위주로 돼 있고 아마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본인의 어떤 꿈이나 길을 찾아가기보다는 입시에 매달리는 그러한 그리고 또 사회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학벌에 많이 의존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로 교육을 받은 이후에 진출할 때 사회에서 원하는 분야나 뭐 이런 거랑 좀 잘 안 맞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여러 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잘 못 받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좀 교육의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큰 비전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그렇게 해서 이제 초중등에서 본인이 정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그래서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났을 때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어떤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나와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벌 사회의 반대말이 능력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능력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능력 중심 사회의 구현 이러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4대 구조개혁 현재 착착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교육개혁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그 교육개혁은 상당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이제 기반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교육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보다도 체감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민의 체감도가 저희가 의도한 만큼 높지는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2013년부터 시범 사업을 했던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전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정말 꿈과 끼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변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과정을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 폭은 너무 과도했던 교육과정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깊이를 좀 깊여서 깊게 해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창의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맞춰주는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중등 쪽에서는 대표적인 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쪽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계획들이 2015년에 많이 나왔고요. 실제 실행들은 2016년.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예정돼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회 수요 맞춤형으로 하는 선도 대학들을 육성하는 프라임 사업이 있고요. 인문학 부분을 좀 진흥시키는 인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사양 학문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뒤집으면 굉장히 창의 인재를 위해서는 굉장히 기반이 되는 또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학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을 좀 진흥시키려는 선도대학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업이 다 2016년도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중등 쪽에서는 중요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이제 최종 확산하는 단계로 가 있고 그걸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고등교육 쪽에서는 여러 중요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지금 이제 2016년에 실제로 실행하면서 그 틀을 좀 잡아가는 형태로 가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 4대 구조개혁하고 24개 핵심 개혁과제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성과 또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자유학기제입니다. 예. 그래서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세 학기 중에 한 학기를 지필고사를 없애고 네. 학생들 수업도 5점만 하고요. 그리고 수업의 형태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토론 형태를 많이 가져가고 융합 형태도 허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수업을 5점만 하고요. 오후에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예체능 활동, 주제 활동들을 해서 실제로 본인들이 뭘 잘하는지를 정말로 이렇게 모색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본인의 꿈이 뭔지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현장에 잘 스며들어서 현장에서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거. 그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올해 2015년에 중학교 전체의 약 80% 정도의 지금에서 실시가 되고 있고, 예. 2016년도에는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자유학기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건 어떤 요인이 바탕이 되어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필고사를 없애고요. 예. 실제로 수업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일렬로 쫙 있었던 그 책상 구조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룹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예. 선생님하고 상호작용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만들고 또 학생들이 혼자서 자기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토론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보고 악기도 다뤄보고 체육도 좀 길게도 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길게 토의도 하고 그거를 실제로 뭐 요리 같으면 요리도 좀 해보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단순히 지식 습득형, 암기형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어떤 거를 좀 찾아가고 문제 해결도 해보고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예. 선생님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과거에 비하면 준비할 게 많아졌죠. 과거는 그냥 와 있는 거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였지만 예. 지금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또 새로 또 작성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또 미리 또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 만족도도 올라가고 또 학부모들도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만족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셨던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거 시험을 봐야 우리 애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실제로 성적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들이 서로 같이 논의하고 뭐 협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인성도 좋아지고요. 네. 상당히 협동심도 좋아지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한 학기로 하지만 예.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 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교육 방식을 한 학기가 아니라 한 1년으로 좀 확대하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예. 2016년에는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또 그런가 하면 요새 이제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직무 능력 표준 이제 NCS라고 하죠. 네네. 최근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NCS를 활용한 뭐 취업, 청년들의 고용이 좀 확대가 됐습니까? 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직무를 하려고 하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또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모듈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모듈로 만들어서 그거를 교육과정 안에 넣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과정 쪽에 이 NCS 국가직무능력 그 모듈들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듈이 나오면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취업할 때 그런 그 직무 능력이 제대로 있는가를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이게 어떤 학벌을 가졌고 뭐 네. 이게 뭐 어떤 스펙을 가졌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직무 능력을 가졌는가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업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 부분에서 NCS 기반의 채용 쪽을 확산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확대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학벌보다는 실제로 이쪽으로 가는 그런 어떤 박사학위냐 석사학위냐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이런 직무 능력, 우리가 원하는 이런 직무 능력을 가졌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 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지역 인재들도 훨씬 더 유리해지는 과거에 어떤 의미에서는 불공정한 대접을 받았던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공기관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이러한 채용 문화,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는 이 채용 문화가 전체 민간 부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정부에서 이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일학습 병행제가 눈에 띕니다. 근로자는 물론이고 또 기업까지 윈윈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일학습 병행이라는 뜻 자체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이러한 것을 하면서 그러면 실제로 학습과 취업이 연계가 됩니다. 예. 어떤 징검다리처럼 연계가 되면서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업하는 기업에서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에서 원하는 직무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훈련된 그러한 학생들을 근로자로 취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일학습 병행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제학교라고 해서요. 예. 특성화 고등학교,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공업계의 경우에는 상당히 장비를 이용해서 실습하고 실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실제 기업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시범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2017년 내후년까지 모든 공업계 특성화고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제 학교라고 하는 형태 특성화 네. 고등학교 부분에 들어왔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숙련도가 요구되는 그러한 직업의 경우에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과 전문대 2년 과정을 묶어서 5년 과정으로 묶어서 필요한 어떤 직무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과정을 만들었고요. 그게 예. 유니텍이라고 해서 지금 16개 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취업과 연계되면서 실제로 그러한 경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지방교육 재정 개혁과 관련해서 이 공식 포털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뭐 누리과정이라든가 국민들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무상급식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쉽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구축되고 나서 좀 포털이 만들어지고 나서 좀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포탈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든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이 교육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자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무성은 누구냐 하면 국민들,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책무성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잘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좀 더 잘 볼 수 있게 교육청에서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한번 비교해서도 볼 수 있고 그 숫자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나의 포탈로 만들어져서 국민 누구나 이제 웹에 있으니까요. 접촉을 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네. 해서 어떤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이러한 과정으로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또 굉장히 관심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지? 뭐 누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 우리 학생 1인당 투자는 얼마나 되고 있나? 뭐 그다음에 또 교육 여건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로 돼 있고요. 또 그러한 정보라는 것이 또 교육청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타 교육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 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서 서로 어떠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은 확인도 하고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포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재정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공식 포털 시스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제일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리과정, 무상급식, 뭐 학생 1인당 투자, 뭐 이러한 또 뭐 부채 비율, 뭐 이러한 것들을 어떤 테마 통계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모아놔서 비교 가능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방교육 재정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되었는가를 좀 추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들이 예.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느 교육청에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과연 모든 걸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해서 누가 나한테 좀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딱 브리핑하는 형태로 해당 교육청의 재정 현황 추이 그리고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브리핑 형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조금 더 전문가시라면 뭘 하고 싶으냐 하면 그냥 원 데이터를 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서는 본인이 또 비교도 해보시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예. 요즘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오픈 AP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데이터를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분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친화적으로 만들어놔 있고요. 또 이후에 지금 1월 달에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게 그 어떤 컴퓨터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모바일에서 접근하는 그렇죠.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모바일 친화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1월 안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요청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그리고 실제로 효과성 있게 이 사이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교육 재정 관련해서 좀 개혁이 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 교육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분권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분권화되고 있다는 게 장점도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학부모 학생들 목소리를 좀 더 많이 귀 기울여 듣고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들도 해서 일부에서 성공을 하면 그걸 확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교육과정이나 전체적으로 어떤 국가 단위에서 또 통일된 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되면서 저출산 되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실제로 학교가 있는 곳과 학생이 있는 곳이 잘 안 맞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소 학교도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너무 과밀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 구조 개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교육 개혁에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의미로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 수요에 맞춰서 대학 졸업생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들을 보게 되면 본인의 전공과 안 맞는 전공에 가서 취업을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요. 또 네. 하나는 실제로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대학 졸업생의 구성이나 인원수에 있어서 이게 사회 수요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맞춰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강하게 언급하신 부분이고요. 네. 그 전체 맥락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부분입니다. 저출산 부분 때문에 이제 대학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줄어드는 것들이 실제로 사회 수요와 맞는 형태로 줄어들도록 좀 해야 되고 구성도 그거에 사회적 수요와 맞도록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학 구조 개혁을 좀 촉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수를 네. 줄여야 네. 되기 때문에 또 사회수의 맞춤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공들이 좀 재배치되고 또 성격이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학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갖는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학이 아니라 조금 뭐 지역학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연관된 부분과 융합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관광하고 융합될 수도 있고, 예. 뭐 어떤 문화산업과 융합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학문 기초적인 부분은 좀 더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이라는 게 창의 인재에는 아주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인문학을 아주 조금은 이 상상력과 관련된 것들을 다 소양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좀 인문학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전체 이공계 쪽에 부족한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실제로 아직까지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들이 조심스러워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출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에 맞춰서 분명히 줄여야 되는데 그걸 줄이는 게 실제로 지역사회에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예. 대학이 하나가 없어지면 그 지역사회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분들을 좀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이게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문을 닫는 경우에는 모든 재산이 국고로 지금 귀속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문을 닫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예, 설립자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정말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설립자에게 일부 돌려주는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상당히 원안보다는 축소시켜 놨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당하게 가져가지는 않도록 여러 가지 정확하게 산식을 하는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 해서 그러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주 큰 취지에서 어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을 맞춰서 좀 정부 주도형으로 조금은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공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과거 외환위기 때에도 경제지만 그러한 파고를 이기기 위해서 정부가 상당히 개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그 구조개혁을 줄인 예.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유사한 맥락에서 대학 구조개혁도 어떤 정부의 역할, 어떤 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이영 차관과 함께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